자, 오늘은 ERP 회계인사 컨설팅 제7강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회계정보 계정별 처리에서 수익과 비용,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계정 과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6번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죠. 자,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거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죠. 역할이죠. 사람의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죠.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자, 그래서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증가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지는 발전 과정이죠. 자,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품,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수익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비용도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까지 있으면 세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수익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은 다섯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 이 수익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이 있죠. 말 그대로 영업 수익은 영업에 관련된 수익이고 이번에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이외에 관련된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뜻은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물건의 형태부터 보고 거기에 대한 뭐 반품할 것인가 애누리 할 것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갚을 때 조기 회수, 매출 할인이 이루어져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와 매출 할인을 빼준 것이 순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뭡니까? 영업 수익을 제외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영업 외 수익 계정명으로 합니다. 나중에 비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해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들어갈게요. 이자 수익은 자금의 대여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배당금 수익, 말 그대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입니다.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에서 분배받은 수익이죠. 임대료, 부동산 건물, 토지 또는 동산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대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옛날에는 수입 임대료가 있지만 이제는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투자 평가 이익은요, 요거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RP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 다시 말해서 결산 때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결산 때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이익이죠. 투자자산 처분이 투자자산을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하는 게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 만기,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도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은 보이는 자산이죠.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매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채무 면제이 채권자로부터 회사의 부담에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신용불량자야. 근데 은행에서 뭐 조금 해서 탕감받았어. 탕감받았다는 것은 면제받았다는 것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 자산이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차익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 차익은 기준거래 때, 기간 중에 때만 발생되는 거고 밑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써 있죠. 기말 결산 시점에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환 차익은 기간 중에 우리 기간 내에서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으로 처리해주지만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 결산 시에 아까 단기 매매권 평가하듯이 우리 평가한 것은 우리가 차액만 가지고 분개하고 환율도 평가할 때는 외환 차익이 아니고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해 줍니다. 사채 상환이 말 그대로 사채를 갚는다는 뜻이죠. 상환이라는 것은 사채를 상환 시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이 내가 5천만 원짜리 사채를 4,700에 발행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만큼 이득을 보겠죠. 그거 사채를 상환하면서 갚으면서 이득을 받다 해서 우리가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금 수익, 보험사고 시 수령하는 보험금액이죠. 옛날에 때는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험 차익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험금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내 수령액보다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게 받건 적게 받건 무조건 보험금 수익으로 우리가 처리가 됩니다. 자산 수중이 주주에게 제3자의 등으로부터 자산에 증여받는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이 자산 수중이익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가성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공정가치로 분개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줄 때 건물이 1억이었었어요. 5년 전에 구입했을 때는. 근데 5년 후에 나한테 줄 때는 1억 3천이었습니다. 자, 주는 사람은 1억으로 주지만 받는 사람은 1억 3천으로 분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은 공정가치로 분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비, 다른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계정에서 포함시키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자비가 자산 수중 이익을 조금만 비교해 주시면 우리가 내가 보통 지나가다가 내가 돈을 주셨어. 이건 자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내가 나한테 돈을 누가 줬는데 내 자본에 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런 건 자산 수중이익이고 나는 내가 뭐 500만 원 받았는데 내 재산에 큰 영향을 못 미쳐. 그럴 땐 자비익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 형태의 수익 기준입니다. 수익 인식 기준 굉장히 중요한 범위죠.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 기준, 뭐 할부로 팔았던 모래탔던 판매준 총액주의로 하는 것이고 위탁 판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3자한테 내가 위탁을 했어요. 그럼 수탁자가 3자한테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아직도 그거는 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할부 판매, 제어가 인도된 시점. 그래서 현재 가치의 문법가격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건 열애고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인도한 시점. 내가 에어컨을 12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12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120만 원으로 우리가 재화 인도의 시점에서 우리가 할부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시용 판매, 고객의 구입 의사에 표시한 날. 시용 판매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선 방송에서 내가 한 100개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뭐
연초를 끊으라고 해서 연초비를 그 금연초를 우리가 100개를 내버리는데 30명이 그걸 사겠다고 일주일 딱 써봤더니 좋아서 30명이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밝혔어. 그는 순간에 내 시용품이 판매된 것이죠. 하지만 70개는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시용 판매는 제3자가 고객의 구입 의사가 표시한 날, 고객의 구입 3자가 아니고 고객의 구입이 의사가 표시한 날이 시용 판매의 수익 인식을 하는 방법이죠. 상품권 판매, 상품 등의 고객을 제공한 날, 상품권 회수 시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맨 처음에 구두 티켓을 보냈어요. 그게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했다가 그 상품권이 고객이 와서 그거를 뭐 구두로 바꿔 교환했을 때, 교환했을 때가 수익의 인식 시점이죠. 그럼 내가 상품권을 회수하겠죠. 그때가 상품권을 회수하는 수익 인식 시점 방법입니다.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 진행 기준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수익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랬어요. 그 실현주의란 수익 창출 등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는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실현주의 한 번만 더. 실현주의란 수익 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의 발생하는 것이고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과 용역의 수익 인식이 있습니다.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에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라서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니까 재화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과 보상이 내가 재화를 판매했으면 구매자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제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판매자 하면 이제 끝난 것이죠. 소유됐으면, 결부됐으면.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용역의 수익 인식 기준과 똑같습니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5번째, 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수익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있는 건 똑같죠. 두 번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론상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요거를 한번 자주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장 또 재무회계의 이해. 자, 비용이라고 나왔죠? 비용이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의 제공 및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비용이 발생이 돼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이루어지면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만큼 자산이 감소가 되면서 부채의 증가가 되면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죠. 매출원가란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그러니까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잖아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고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를 하겠죠. 그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이라고도 합니다.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고 총 매입액은
매입 가격에서 매입재 비용이죠. 그래서 모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 네 가지 자산은 자본화 대상 자산은 무조건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금과 제외, 차량 구입할 때 유가증권 제외. 이렇게만 제외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업이 다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및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죠. 요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다음 매입 할인, 조기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빼준 게 순매입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영업비용, 영업비용이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비로 끝나는 거, 료로 끝나는 거, 여로 끝나는 거, 과로 끝나는 거, 임차료. 그래서 우리는 비료여가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외우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 료, 여, 과, 임차료. 그래서 우리 통신비, 여비, 교통비,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여러 가지 많겠죠. 요는 보험료, 급료 같은 거, 급여 같은 거. 과는 세금과 공과, 임차료.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어느 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재고 자산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선, 기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또 요것도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것도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그다음에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 만약에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하지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기타 채권의 대손 처리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또 여기서 영업 비용에서 수수료할 때는 하나 저기 하는 게 수수료 비용 하나 있죠.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네 번째,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계정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도 얘기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란 상품, 제품, 용역의 판매 활동 또는 회사의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그래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급여라고 나왔죠? 급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한 월급, 이번 급여나 임금, 보너스 같은 거, 각종 수당. 그래서 우리가 상여금과 제수당으로 따로 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보너스는 상여금, 모든 수당은 제수당. 그 제수당은 과세와 비과세가 또 나눠져 있지만 같이 묶어서 분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금 중 당해연대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항상 결산 때, 저번 연도 결산 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똑같은 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가 우리가 퇴직할 때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대변에 있던 거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나머지 모자르면 퇴직급여로 분개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도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근로환경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다시 말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식대를 냈던 축의금을 줬던 우리 뭡니까 회식을 했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복리후생비가 되는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데 접대, 선물대, 경조사비라고 그랬죠. 이것은 접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우리 식구들에게 위한 지출을 돈이나 물건을 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이고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 남에게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나 물건을 접대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비교통비. 자, 종업원과 임원에 대한 출장비 및 교통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종업원과 임원에 대한 출장비, 교통비들을 여비교통비를 하는데 우리가 출장 갈 때 여비교통비 다 쓰지만 만약에 출장 가서 접대를 했어. 그 접대비만큼은 여비교통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뭐 식대나 뭐 버스를 탔거나 택시를 탔거나 호텔에 들어가 숙박비가 들어갔거나 뭐 했을 때는 다 여비교통비인데 남한테 접대한 것은 여비교통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접대비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세금과 공가라고도 하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과 벌금, 과태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이 세금과 공과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부에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 세자로 들어가는 거 세금과 공과에서는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변경등기세, 수입인치세, 가산세, 벌금,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간주임대료, 여기 보증금 이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금과 공과고 무슨 회비, 상공회사 회비, 적십자 회비 같은 거, 법정단체 회비. 하지만 임의단체 회비는 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조심하시고 세금과 공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본화 대상, 재고자산, 유형, 무형, 투자자산에 들어갈 때, 매입할 때,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포함시키지만 요 세금과 공과는 제외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세금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법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광고 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에게 상품 제품이나 판매 추진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자면 영업활동 위해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이죠. 내가 누구한테 연예인한테 특정인한테 내가 광고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과세가 되겠지만 이 광고 선전비는 우리가 그대로 일반 전폐에 분기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광고 선전비는 하여튼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대에게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 홍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 수도 강렬비라고 하는 것은 수도요금, 빛광자, 전기요금, 열, 가스, 석유, 기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죠. 합쳐서 수도 강렬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수도 강렬비는 이렇게 나오지만 단 공장 생산에서 들어가는 수도 강렬비는 수도 강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도 강렬비는 본사에서만 씁니다. 공장 생산에서는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별도로 분기합니다. 왜? 제조원가 계산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강비로 통합계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장 생산 제조에서는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별도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는 기업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차, 유류대, 그다음에 수리, 빵꾸됐어, 통행료냈어, 여러 가지 뭡니까? 세차했어, 기름 넣었어, 다 차량 유지비예요. 하지만 벌금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수모품비. 자, 사무용품이나 내형연수 1년 이하의 수모품 용품을 구입 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 수모품비는 우리가 비품하고 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 수모품, 비품 있죠? 그 비품은 1년 넘어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팔 수 있는 거지만 수모품비는 써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도서인쇄비는 업무상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 인쇄에 지출하는 비용,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인쇄비, 만약에 컴퓨터 책을 샀어, 회사 회계 잘 몰라서 회계책을 샀어, 이런 것들은 다 도서인쇄비, 명함 팠어, 다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지급임차료, 요거 임차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 부동산 등에 임차했을 때 내가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라고 하지요. 보험료,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이죠. 보험료,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같은 걸 합쳐서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험료라고 분개해 줍니다. 연구비,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상 연구 개발비로 묶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신제품의 기술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출된 비용,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무형자산에서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비로 끝나는 건 다 비용인데 개발비 하나만 무형자산이라는 것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무형자산 삼각비. 무형자산 삼각비라고 그랬죠. 무형자산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 손익에 반영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금액이다. 말하자면 유형자산을 얘기하자면 감가상각비고 무형자산을 얘기하면 무형자산 삼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라는 말은 보이는 자산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안 보이는 상각은 그냥 무형자산 삼각비라고 처리를 합니다. 대손삼각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대손추산액을 처리하는 계정이죠. 우리가 파손, 우리 상대방의 파손과 뭐 그렇게 행방불명이 됐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때, 회사가 망했을 때 대손삼각비로 처리해 주죠. 잡비, 금액이 크지 않고 적절한 처리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잡비로 처리한다. 여기서 수수료 비용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분기하는 경우, 재고, 매입 시, 유형자산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유형, 무형자산을 매각 처분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도 모든 재비용을 손실과 이익에 가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 유형 매입할 때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지만 반대로 우리가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 유형, 무형자산, 투자자산을 구입할 때 모든 재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유형과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우리가 처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할 때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을 가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나오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비용이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비용은 더하고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면 비용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또한 주식, 자사증권이죠. 내 주식을 발행할 때 모든 재비용은 우리가 자본조정의 비용 플러스 자본잉여금의 비용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주식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익과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대해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면 빼줘서 우리가 가감해서 분기해 준다는 거. 사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회사에 사채를 발행할 때 모든 재병은 비유동 부채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비용을 플러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다가 비용은 마이너스 해줍니다.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유가증권 처분 손실, 말하자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 이렇게 처분이익에서 비용을 더하기 빼기 가감해 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것이고, 두 번째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하는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에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제일 쉬운 거죠.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의 판매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추심 수수료, 우리가 어음이 만기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이죠.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세무사 기장료, 법무사 수수료, 용지대금, 수표용지나 어음용지 있죠. 은행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것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가 됩니다. 더 강조하자면 여기 법인세 비용은 네 가지로 그러니까 특별 손실을 빼고 그럼 다섯 가지겠지만 우리는 특별 손실 특별 이렇게 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용은 다 차별이고 수익은 다 대변이죠겠죠. 자, 법인세 비용. 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는 일정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비용의 처리. 자, 법인세 중간연회할 때 선납세금, 현금.
그다음에 법인세 우리가 12월 말 확정될 때 법인 12월 30일 날 공개입니다.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우리가 상계 처리해서 대변에 없어지고 미지급 세금, 미지급 법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 법인세 납부할 때는 3월 31일 날,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있던 거 없애주고 현금을 하겠죠. 그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예납액 8월 30일 날,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세를 8월 30일 날 우리나라는 중간예납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발생할 때 발생 시 공제되는 세금이에요. 내가 정기적금 같은 거 두게 되면 이자가 100만 원 생겼으면 내가 원금이 2천만 원이고 이자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정기적금 탈 때 2,100만 원 탑니까?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한 14%, 지방소득까지 빼면 15.4%죠. 1.4% 더해서 그 세금을 빼고 내가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100만 원에 내가 탔다고 그랬으면 그 100만 원만큼 받지 않고 우리가 2,084만 6천 원을 받죠. 15.4% 떼어서. 그래서 세금을 띄고 받는 거에서 그것도 이자 수익 발생할 때도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선납할 때 우리 중간연납할 선납세금이고 이자 수익 발생할 때는 선납세금이죠. 그 선납세금 납부 요거 첫 번째 요거는 8월 30일 날 정해져 있는 날짜지만 이자 수익 발생할 때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죠. 내가 이자를 적금 부는 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걸 다 묶어서 12월 30일 날 선납세금을 다 조회해서 요 두 가지를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납부할 금액인데 빼고 미지급 세금은 다음 연도 12월 말일 날 결산했다가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법인세에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론 문제 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